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앞 오픈 스튜디오 앞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주말까지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부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여가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게 이른바 병원 갑질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 이유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에게 병원 갑질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새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다 경찰 수사 착수까지 이루어지게 된 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교육부 장관의 이른바 컨닝 논란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프라. 조선일보가 오늘 이면했었는데요. 인프라 어떤 기사일지 함께 보시죠. 1시간에 100mm 넘게 쏟아지는데 하수도 용량은 70mm. 매년 장마철마다 나오는 기사입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배출해야 할 용량보다 쏟아지는 용량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거나 잠기게 되죠. 이게 고질적인 병이라는 겁니다. 극한 재해를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한다. 그럼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본격화.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국민 중심 개헌에 국회가 나서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헌법을 바꿀 때가 됐다라는 여야의 공감대도 있어 왔습니다. 다만 대통령제, 민감한 대통령 임기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전승절,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중국 전승절에 이 대통령 대신 우원식 의장 참석이 유력하다라는 보도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라는 기류가 크다라는 보도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을 의식도 해야 했고 중국의 초청장에 성의도 보여야 하고 여러 가지 대통령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초격차, 한국경제 3면입니다. (185번) 법정 출석, 560일 수감. 엔비디아나 TSMC 뛸 때,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이 뛸 때 삼성의 수장은 지켜만 봤다. 무려 9년 가까이 자, 이 수사와 기소와 재판에 시달렸던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모두 19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뒤처진 삼성의 경쟁력은 누가 보상해 주냐는 겁니다. 이래서 수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아침입니다. 폭우를 뚫고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오늘도 큰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김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어학원의 박정 의원님, 민주당의 박정 의원님 나오셨고요. 개양을의 아들 양태정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가장 뜨겁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슈 저희 돌직구쇼에서 선정했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병원 갑질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강 후보의 이 병원 갑질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새 소식 돌직구쇼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이른바 컨닝 논란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주제 공개합니다. 어색하죠?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어색하고 교육부 장관 후보의 컨닝 논란이 어색하죠.
이게 뭔가 딱딱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는데 동문, 서답. 그런데 좀 뭔가 어색하다는 겁니다. 논란의 본질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왜 갑질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왜 논문 표절과 이 컨닝 논란이 일고 있을까? 자, 오늘 이 어색함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병원 갑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 본인의 해명도, 후보자 측의 해명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중요한 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대목이에요. 이게 새 소식인데. 자, 일단 의혹부터 보시죠. 중앙일보, 서울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2023년 7월 26일 코로나 변이 확산 당시 국면 한 종합병원에 강선우 후보자가 입원한 가족 면회위에 방문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지를 들고 오셔야 된다라고 면회를 막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나 국회의원이야.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 병원의 이상한 방침에 대해서 모두 알리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병원 관계자의 복수의 증언이 언론 보도로 터져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란을 겪었던 일부 간호사들은 결국 울음까지 터뜨렸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A병원 관계자, 강 후보자의 항의에 일부 간호사 울음을 터뜨렸다. 코로나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 결과 토대로 결국 강선우 후보자가 출입할 수 있게 특별 대우를 해주었다라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진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 후보자 측 입장도 취재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 해명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방문을 앞두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종합병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갑질 의혹은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봤다라는 병원 관계자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 강 후보자 측은 예방접종 맞으러 간 건데? 라며 일단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이 의혹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로 진위 여부가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그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빨리 수사를 하는 거죠. 시간 끌면 안 되죠. 여가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김희정 의원께서는 여가부 장관 하셨잖아요. 네. 앞서 이 병원 관계자가 증언한 내용을 보면 네. 피디님 혹시 그 내용 좀 띄워주시겠어요? 강 후보자가 병원에서 했다라고 알려진 그 말. 울음 터뜨렸고 간호사가 뭔 말을 했는지 봤더니 나 국회의원이야. 나 국회의원이야.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이야. 보건복지위가 이 병원들을 네. 관할하는 상임이잖아요. 방역 지침을 잘 되는지 점검해야 되는 상임입니다. 이 병원에 대해서 네. 잘 알고 있어. 네. 이 병원의 이상한 방침에 대해서 모두 내가 알리겠어. 그러자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 대목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가부 장관 네. 하셨으니까 네. 김희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의 내용 아니, 사실이라면. 그 상대적으로 약자를 배려를 해야 되는데 아니 초선 국회의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좌진들 뭐 6개월 안에 마구 잘라서 문제가 됐는데 밖에 나가서도 저런 식으로 또 바가지가 줄줄 새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 보건복지위원이야. 어쩔래? 내가 니네 병원 폐쇄시킬 수 있어. 거의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 무뎌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때는 마스크 안 쓰고 가도 과태료 물 때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가는 환자는 마스크 안 써도 10만 원까지 과태료 물 수 있도록 돼 있을 때였고요. 간호사가 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서 방역 지침 어기면 10일, 23개월 그리고 아예 병원 문 닫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과태료도 내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막지 않으면 병원이 문 닫아야 할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도 내고 병원도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간호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나 보건복지위원인데? 나 이 병원 잘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진짜 나 때문에 병원 문 닫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이 수많은 환자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이 중간 사이에서 어떤 선택도 못하는 갈등이 그 간호사의 눈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내가 국회의원이야.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고 이 병원에 잘 알아라는
발언이 간호사들에게는 굉장히 좀 무서운 발언이겠군요. 협박이죠. 왜냐하면 그냥 국회의원이야 정도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원이야 나 이 병원 잘 알아 이상한 지침에 대해서 점검해봐야겠어. 이렇게 단계가 굉장히 여러 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야, 저 정도면 정말 그 휘하의 보좌관 8명하고도 막 그렇게 갑질하고 막 했는데 내부 갑질뿐만 아니라 외부 갑질도 저렇게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나 장관인데 이러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갑질을 당한 그 상대가 간호사라는 부분에서도 또 놀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나 약자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의정 활동의 성과로 내세우는 게 간호사법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이렇게 직장 이직률이 높고 간호사 태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명 태움 방지법을 발의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호사들의 부당한 처우에 앞장서는 게 내 의정 활동의 주요 성과야라고 했었는데 간호사한테 갑질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좌관들 대상으로 한 갑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가 장관이 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현행법 위반이라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강서경찰서에서는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어제부로 착수가 된 걸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직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아직 그 제보자들의 주장과 증언입니다. 강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진위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강 후보자 측의 해명도 저희가 충실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강 후보자 본인의 어떤 추가적 해명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드리겠다라는 말씀도 거듭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때 뭐 코로나 한창 창궐했을 때 병원은 고사하고요. 식당도 못 들어갔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점심 때 배고파가지고 배고팠어요. 일단 배고팠어요. 제가 식당에 갔거든요. 예. 그때는 반드시 식당 들어갈 때 핸드폰이 있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접종을 받았다라고 그래. 하는 게 맞아. 확인이 돼야 밥을 줬어요. 뭐 이렇게 찍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맨날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그때 사무실에다 놓고 왔단 말이에요. 예. 밥을 못 먹어. 그래가지고 그 식당 그 주인 제가 여러 번 갔던 단골 식당이니까 배고팠는데 배고픈데 사장님 저 배고파가지고 사장님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랬거든요. 밥 좀 주세요. 안 된대요.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가서 그냥 저기 사무실 다시 가가지고 핸드폰 갖고 와서 그때 무슨 기계 있었어요. 거기다 이렇게 다. 맞아요. 그다음 방송국에도 항상 이렇게 해서 열 체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배고픈데 그러면 갈 기운은 있었어요? 회사까지? 그래가지고 밥 못 먹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식당 안 갔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안 갖고 간 정혁진 변호사님 잘못이죠.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 단골 사장님이 저한테 이럴 수 있나 해가지고. 너무 배고팠구나. 그래. 식당이네요. 방역지침 잘 지킨. 옛날에는요. 예. 그때는 식당 그냥 평범한 식당들도 네. 방역 지침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혹시나 할까 해가지고 병원은 고사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강선우 후보자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노래 중에 제가 딱 생각나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생각나느냐. DJ DOC 노래가 있거든요. 어떤 노래가 있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알아서 기어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갖다 좋아했는지 나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시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현직 국회의원님 두 분이나 계시니까 얼마나 그렇게 위세가 대단하면 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럴까 강력한 그 코로나 전국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대형 병원에서 국회의원한테 어쨌든 그 편의를 갖다가 봐줄 수밖에 없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DJ DOC가 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건 노래에 불과하지만 저런 시점에서 나 국회의원이야 그다음 나 보건복지부 위원이야 그다음에 나 병원에 대해서 조치 취할 수 있어 그래서 심지어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릴 정도까지 이게 일이 확대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범죄가 되는데요. 어떤 범죄가 되느냐?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의 일을 그냥 뭐 이렇게 사소하게 방해하면 그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게 아닌데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위계가 있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위력을 통해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나 국회의원이야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히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위력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정영진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DJ DOC랑 강선우 의원과는 뭐 관련이 없다는 말씀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드리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의혹은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정황에 대한 병원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기사로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강선우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위해서 병원에 갔던 사실만 인정하고 있지 가족 면회랄지 아니면 나 국회의원이야 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사 저런 발언이 만약에 오고 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뉘앙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강 의원이 이 지침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국회의원인데 그런 지침에 대해서 못 들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 소속이라 좀 의아한데 한 번만 좀 다시 살펴봐 줄 수 있느냐라고 정중히 얘기를 했던 건지 아니면 실제 이 병원 관계자들의 얘기처럼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릴 만큼의 어떤 고압적인 상황이었는지는 저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 평소 보좌진들에게 큰형처럼 대하기로 유명한 우리 박정 의원님 나와주셨는데 자, 이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강선우 의원을 무조건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보좌진 교체에 대한 것들이 저도 숫자로 보면 굉장히 놀랐어요. 저렇게 많이 있을 수 있어 했는데 제가 그날 감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면직 후 다시 임명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번 앞으로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국회의원의 한 절반은 좀 안 되는 사람들이 강선우 의원보다 더 많이 교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가 들어갔다면 그걸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 팩트가 어디에 가 있느냐. 지금 본인이 아프리카 그 병에 대해서 그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다면 그게 사실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그런 건데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커지는 데 원인은 본인이 잘못했을 때 빨리 인정하는 거거든요. 좀 지나쳤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게 없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민적 감정을 이렇게 공분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선우 의원이 조금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통렬한 사과가 없었던 부분이 아쉽다라는 박정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양 변호사님, 강선우 후보 측 해명을 좀 보면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예방 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근데 해당 병원은 종합병원인 걸로 알려졌는데 코로나 국면에 종합병원에서도 이 예방 접종을 놔주긴 합니까? 그렇죠. 예, 뭐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을 뭐 시작으로 이제 뭐 종합병원이나 작은 병원에서 모두 다 예방접종은 당연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치 이제 경찰에서 수사 착수했다고 해서 뭐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뭔가 이제 뭐 인지를 해서 수사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상은 어느 뭐 시민단체인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제 고발을 해서 맞아요. 예,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 그러니까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를 무슨 마치 뭐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발장이 접수되면은 거의 기계적으로 이제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강선우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수사 착수되고 이런 걸 이제 뭐 언론에 알려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있고요. 또 특히나 이 부분은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뭐 자기는 아니라고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사실 지금 뭐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실제 저런 갑질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제 사죄를 하고 특히 뭐 울음을 터뜨리고 갑질을 했다고 하는 간호사한테 진짜 통렬한 사과를 해야죠. 근데 네. 그런 게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양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수사 착수가 어떤 혐의에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그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뜻이라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직 강선우 후보 본인의 해명은 안 나왔어요. 강선우 후보 본인이라고 하셨지만 강선우 후보 측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 측이겠죠. 후보의 해명이나 후보의 입장이나 뭐 후보의 육성의 어떤 부인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왜 후보가 직접 입장을 내지 않을까요? 근데 뭐 후보자의 입장과 다르게 후보 측 뭐 인사단이나 그런 데서 입장을 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그때 보좌진 고발 같은 경우도
강선우 후보 본인은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서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로 알려져서 논란이 있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 특히나 이제 만약에 뭐 후보자가 이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적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박을 하고 부인을 하는 거가 마치 그런 그 병원 관계자들에게 또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만약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빨리 사과를 하고 이제 빨리 이제 털어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2023년도는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야당이었을 때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가 뭐 출범한 지 한 1년 좀 넘은밖에 안 된 시기인데 뭐 야당 국회의원이 저렇게까지 과연 갑질할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예. 과연 야당 국회의원이 저렇게 갑질할 수 있었을까? 그렇긴 하네요. 근데 만약에 야당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갑질을 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겠군요. 사실은 알 수 없으니까 경찰 수사를 좀 착수한 걸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직 보좌진이 이 두려움으로 호소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로 돌아오는 게 더 낙마해서 국회로 돌아오는 게 더 두렵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강선우 의원식 전직 보좌진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은밀한 괴롭힘이 다수였다. 피해자 제외 단체 대화방을 만들거나 왕따시켰다는 의혹. 일을 잘못하는 사람이라며 낙인 찍고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 색출 우려 때문에 낙마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오는 게 더 두려울 지경이다. 라는 전직 보좌진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추가 입장, 새로운 입장입니다. 이게 좀 딜레마인데 피해를 당한 전직 보좌진 입장에서는 차라리 장관님, 의원님, 장관이 돼서 여의도를 떠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지 낙마해서 여의도로 돌아오는 게 더 두렵다고 생각할지가 좀 딜레마겠군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미 그 갑질을 하는데 당했었고 제보자 색출 논란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출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보자 1이 누구고 제보자 2가 누군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좌진들을 통해서 색출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또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의원들께 보낸 문자에 보좌진들에 대해서 제보자 1, 제보자 2 해서 법적 조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과거 보좌진에 대해서 어떻게 따뜻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걸 봤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실제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다시는 이 바닥에 발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협박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당이 됐죠. 그리고 장관까지 만약에 안 되고 돌아왔다. 이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과거의 성정에 비추어 볼 때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어떤 색출에 대한 두려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국민들이 보는 청문회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확답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에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가 마지막에 겨우겨우 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야당 의원들이 묻는 과정에서도 보좌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안갚음하지 말라라는 거에 대해서 흔쾌하게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본 보좌진들은 훨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해당 보좌진들만 두려움에 떨게 놔둬서는 안 되고요. 마침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함께 나섰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행 비서진들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함께 나섰더라고요. 수행 보좌진 협의, 그러니까 네. 수행 기사분들, 네네네. 수행 왜냐하면 비서분들. 가장 가까이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제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소위 그 당대표 출마하신 분들이나 현역 지도부가 계속해서 강선우 의원을 감싸고 이렇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더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대표 나오신 분이 뭐 아예 장관 된 것처럼 응원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살짝 하나 강선우 후보가 본인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 텐데 안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병원 관련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날짜에 가족이 입원하고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누가요? 강선우가. 청문회 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까? 그 서면으로 질문이 갔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이 갔는데 네. 강 후보자가 잘 네. 모르겠다는 답변이 왔다.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그 답변이 이제 강선우 개인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어쨌든
준비단에서 왔습니다만 아, 야당은 이미 의혹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런 질문을 한 거 보면. 네, 그런데 아. 거기에 대해서 가족의 입원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한 것 자체가 아니다가 아니라요? 네, 맞습니다. 자기 가족이 입원하지 않았다 또는 입원했다라는 거는 본인만 동의하면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서류를 떼볼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두 가지 자료를 내면 됩니다. 그날 가족이 입원했는지 아닌지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면은 정확하게 그 병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그 날짜에 PCR 검사를 받은 기록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아프리카 황열 관련된 접종 기록을 내면 되는데 아, 예방접종 기록이 있죠? 네, 그거 어느 하나도 내지 않고 가장 쉬운 가족의 입원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답을 안 합니다. 잠시만요. 김재호 의원님.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네. 하나도 자료 내지 내면 않았다. 됩니다. 혹시 네. 야당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까? 야당과 언론이 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예, 예방접종 내역, 네.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라는 그다음에 가족의 입원 내역 여부. 혹은 가족의 입원 내역 이 셋 네. 중에 하나라도 공개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그 세 가지 다 내면 허비 벗는 거죠. 특히 황열 접종 같은 경우는 그 중앙 이제 병원 말고는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한 30여 군데 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저 병원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세 가지는 본인이 깔끔하게 제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쉽게 제출할 수 예, 있다. PCR 검사, 황열 접종, 그리고 가족이 입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개인정보 동의하면 본인이 직접 떼오지 않아도 개인정보 동의만 하면 알아서 정부 기관이 움직여서 자료를 착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 출신 김희정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호소한 전직 보좌진의 인터뷰 내용, 국회로 돌아오는 게 오히려 더 무섭다. 자,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이런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민주당 보좌진으로 추정을 하는데 직원 인증이 돼야 쓸 수 있는 글이거든요.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 생각했다. 그런 마음으로 10년 전 국회에 들어왔을 때 나는 당황했다. 내가 생각했던 절대선은 없었다. 10년 정도 된 경력이 있는 보좌진 같아요. 쭉 글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10년 차 보좌진의 나는 요즘 정말 현타가 온다. 보좌진은 원래 그런 존재라며 의원의 쓰레기 분리수거쯤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게 싫으면 저쪽 당으로 가란다. 언제부터 우리 당이 이런 기본적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당이 된 건가? 국회 채용 공고를 한번 보시라. 그 어디에도 의원의 사적인 일을 위해 보좌진을 뽑는 공고는 없다. 우리는 질의서를 쓰고 법안을 만든다. 영감의 일정을 관리하고 영감을 수행하지만 영감의 사적인 일을 하고자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힘겹게 탄생시킨 정부인 만큼 그 시작이 탄탄대로였으면 하는 바람을 모르는 바 아니다. 보좌진들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다들 응원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가 지켜본 바 저 후보는 저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인성의 소유자이며 결코 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 당이 형식적인 결과에만 집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간절하게 바란다. 아마 이 글이 많은 민주당 관련자들에게 뼈아픈 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정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아까 이 보좌진들의 입장이 나올 때 좀 옆에서 가슴 아프게 보이고 계신데 이 전직 보좌진, 국회로 돌아오는 게 더 두렵다라는 보좌진의 인터뷰나 아니면 지금 현직 10년 차 보좌진의 글이 박정호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겠죠.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또 이미 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겁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입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정무수석이 얘기한 걸 보면 네네. 또 여러 가지 결과들을 좀 종합해서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한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듣기로 그 보좌진이 그 전 보좌관이 많은 전화를 받는데 하루에도 수백 통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물론 이런 것들도 사실 취재를 위해서 중요하긴 한데 또 이 중복대에서 수백 통씩 걸려오면
이분에 대해서는 2차 가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자제해달라. 네, 자제하고 네. 본인이 뭐 이런 내용을 좀 특종이든 뭐 하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는 게 보좌진에 대해서 저 입장에 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10년차 보좌진이 쓴 글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상대의 공격은 견딜만하다. 하지만 같은 진영 내에서의 공격은 배로 아프다. 보좌진은 원래 그런 존재다. 쓰레기 분리수거 좀 당연한 일이다. 그거 싫으면 저쪽 당으로 가라. 같은 이 민주당 내에서 보좌진을 향한 비판과 공격이 10년차 보좌진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라는 글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정청래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보좌진을 공격하는 발언도 있었고 강선우 후보를 두둔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입장이라는 게 변화가 있고 없고 뭐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응원하는 거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응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이기는 것이고요. 비가 올 땐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게 동지적 의리,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은 선의로 이 동료 의원이었던 강선우 후보와의 어떤 동료의 의리를 얘기하는데 보좌진은 동료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보좌진은 동료가 아니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줄 사람이 아니고 비가 올 때 같이 비를 맞아주는 대상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당대표 후보라는 거죠. 유력 후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저 대나무 그 깜짝 놀란 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당의 보좌진들은 여당 국회의원의 보좌진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해주는 건 당연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싫으면 저쪽 당으로 가라, 야당으로 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야당의 보좌진들은 쓰레기 수거 같은 건 안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다수당이고 여당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보좌관이 더 힘이 세겠습니까? 국민의힘 보좌관이 더 힘이 세겠습니까? 당연히 막강한 여당의 보좌관이 똑같은 보좌관이라고 해도 힘이 더 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쨌든 쓰레기 분리수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읽히는데 제가 잘못 읽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민주당의 보좌관들은 강선우 후보자보다도 오히려 정청래 후보자, 당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더 실망하고 더 절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보좌관들이 뭐 또 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 성정 같은 것들을 알지 않았을까? 그 드러날 게 드러났구나. 이 정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청래 그 후보자까지도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 아니겠습니까? 뭐 거의 50대 50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정청래 그 의원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동지라는 말을 썼는데 동지라고 하는 말은요. 뜻이 같다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바가 같다는 거지 무슨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그거 갑질한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싸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동지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의 비리나 뭐 부정한 것들을 감싸주는 사람들은 어떤 뭐 조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조직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나 아니면 심지어 그 여당의 그 뭐 보좌관들 사이에서 이게 단순히 장관 후보자 그 낙마로만 끝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어떤 공직도 맡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정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현직 회장, 전직 회장단 모두 다 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김영진 의원, 보좌진의 아픔을 깊이 공감한다, 국민 눈높이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박지원 의원, 민심을 거역해서 안 된다라며 역시나 부정적 의견을 냈고요. 익명의 한 의원은 저희 채널A 기자와 만나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대통령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역시 익명의 부정 여론을 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의원 출신 첫 뭐랄까 이 낙마 논란의 장관 후보자이기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의견은 못 내고 있긴 한데
지금 보면 박지원 의원이랄지 뭐 김영진 의원이랄지 아니면 익명의 한 의원들 민주당 내부에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라는 건데 실제 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뭐 실제로 뭐 보좌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실에서 가족이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뭐 옆에 박정원 님도 계시고 김정은 님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정말 이제 어려운 일이라든가 특히 뭐 비상계엄 때 진짜 몸을 바쳐서 막았던 동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도 몇 차례 또 인사청문회 때도 이제 심심한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뭐 보좌진에 대한 공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뭐 이제 조금 더 통렬한 사과, 좀 더 이제 절실한 사과가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보좌진에 대한 공격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강선우 후보자 개인에 대한 뭐 공격이나 뭐 비토보다는 이제 이 보좌진들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라도 이런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강순우 후보가 여러 차례 뭐 여러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했는데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건지 본인의 어떤 의혹에 대한 시인을 했는지가 논란이잖아요. 제대로 된 사과 맞습니까? 뭐 강선우 후보자 본인은 그게 제대로 된 사과, 나름의 사과를 했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기에 특히나 이 피해를 직접 보신 이제 보좌진께서는 그거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다고 한다면 전 더 추가적인 사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 회장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아까 두려움을 호소했던 전직 보좌진, 국회로 돌아오는 게 무섭다, 색출, 그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보좌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 현직 보좌진 협의회 회장의 얘기예요. 강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보며 출근을 못한 사람도 있었고 무섭다고 호소한 보좌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다는 몇몇 보좌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몇몇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다고 호소한 보좌진도 있다는 거예요.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거취를 결정하라. 근데 저 인터뷰가 나온 지가 벌써 며칠 됐는데 자,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정은 의원님 아직도 본인 스스로 결단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순 후보는 버티고 있다는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선우 후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민주당 전체 입장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뭐냐면 지금 그 의원님들 중에 겸임 이제 국무위원 후보로 내정되신 아주 몇 분에 대해서만 아직까지 특별히 의혹이 없는 편이지 대체로 역대 장관들 대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경제 관련된 장관들 같은 경우는 세 분 다 외교통상 경제 다 세 분 다 부동산 의혹, 투기 의혹 이런 게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강선우 후보와 이진숙 후보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큰 잘못과 국민들이 관심이 가는 속에 다른 후보들의 잘못이 좀 가려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첫 번째 내각이고 또 대통령께서 하는데 한꺼번에 힘 빼면 안 되겠다고 하니 도저히 안 되겠어 하는 두 명만 그냥 집중 공격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이 괜찮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빨리 결단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이 잘못이 부각이 될 것 같으니까 인사청문회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것도 없잖아 있어서 두 사람이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화살바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둬도 충분히 그만둘 수 있고 여론도 무르익었는데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사인을 안 주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빨리 결정을 했다면 털어야지 아니면은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갑질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갑질이 돼서 정말 너절해질 대로 너덜너덜해지고 그러다 보니 강선우 후보 한 명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보좌진들과 실무진들 갈등도 부각이 되고 진영 전체에 주는 영향도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관 보호하느라고 민주당의 실무진들 전체를 공적으로 돌리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은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각 보도에 따르면 사실은 이 여론에 대해서 뭐 우상호 수석이 있잖아요, 민정수석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아니 우상호 수석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런 기류는 다 전달이 됐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과 선택만 남았는데 그게 한 주말쯤에는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류도 있거든요. 보도가 있는데 박정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그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지도부한테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고 그렇죠. 그 지도부도 다시 또 그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통해서나 대통령실에 뭘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중에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주말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 늘 저희가 이제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저희에서는 부적격으로 이렇게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임명했잖아요. 네. 그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 정부는 그렇군요. 국민 주권의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아, 그러면 낙마 가능성도 좀 높게 보고 있다. 뭐 인사권자의 결정이니까 그건 저희가 뭐라 그럴 수는 없고 그렇죠. 지켜봐야죠. 예. 지켜보면 뭔가 결단이 나올 수도 있다. 주말쯤, 박정호 의원님은 주말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커닝이 논란인데 커닝보다도 커닝의 내용이 더 논란입니다. 무언가 뒤에서 자꾸 메모지가 날아들었는데 그 메모가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가 지금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색하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커닝하면 안 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자꾸 뒤에서 내용을 모르니까 커닝을 한다. 이것도 어색한데 커닝 내용이 이거예요. 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지 말고 답변하지 마세요. 곤란한 질문엔 즉답을 피하세요.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는 동문서답하십시오. 조언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이런 걸 조언합니까? 이거 조언한 사람 찾아야 돼요. 동문서답하라. 자, 보세요. 청문회입니다. 영어로는 히어링이에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청문회의 취지는 국민들 앞에서 저 국무위원 후보자가 자질이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국민들 앞에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소양과 자격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국민들께 들려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과 전문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듣지 못하게 동문서답하라, 모르는 척하라 라는 걸 조언했다는 겁니까? 그걸 장관 후보가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까? 자격이 있는 겁니까? 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자, 국회에 여야 할 것 없이 동문서답하라는 메모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대식 의원, 김영우 의원 다양합니다. 들어보시죠. 급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답변을 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는 동문서답해라. 이거 그런 되겠어요? 누가 그런 걸 치지? 지금 장관님 위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까? 포스트지 붙어 있습니까 이거? 아니 근데 그런 걸 왜 붙이셨어요? 저는 만약에 누가 붙였다면 아마 공직자분들이 정말 장관을 위해서 붙인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 장관을 위해서 그런 거 붙이면 안 돼요. 도대체 왜 이재명 정부가 이진숙 후보를 교육부 장관으로 그렇게 임명하고자 하는지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뒤에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를 불안해하면서 답변하지 마라, 동문서답해라 이런 쪽지를 준 만큼 무례한 짓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김영호 위원장이 오죽하면 그런 걸 왜 붙였냐라고 질타를 했겠습니까? 메모 내용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답변하지 마라.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안 되죠. 답변하지 말라뇨. 곤란한 질문에 즉답을 펴라. 동문서답하고 시간 끌라. 이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할 태도인가? 시청자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틀리는 건 잘못이 아니다. 더 큰 건 양심을 속이고 컨닝하는 부정행위다. 선생님들에게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박정 어학원의 그 박정 참 영어 공부 많이 했는데요. 박 선생님, 예. 박정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잖아요. 예. 일단 장관이 되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또 정무적 감각도 필요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조직 장악력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새로 교수 출신의 전문성 있는 분이 오시게 되면 그런 분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정무적 감각을 가질 때까지 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기 어쨌든 같이 일할 사람들, 국장이나 뭐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장관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데 좀 그런 면에서 정무적인 감각이 부족하니까 뒤에서 자꾸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잘못됐죠. 잘못됐다. 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걸 통해서 결국은 장관 후보가 장관이 되면 여러 가지로 약점을 갖게 되는 거죠. 뒤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이렇게 말 듣고 하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장관에 대한 자질 자체가 꼭 전문성에 있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그래도 총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조직이라면 조직을 같이 해봤는데 저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관 후보자가 자기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모든 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니까 조금 더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나오는 게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잖은 박정 의원의 이 질타가 더 뼈아픈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실제 동문서답이 있었어요. 문제는 들어보시죠. 지금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전국의 1만여 학교에서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이 나이스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제가 본인 잠깐- 한번 돌아보세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발전 대상입니까? 그거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보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소신도 없고 그냥 읽어야 돼요.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자사고 특목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잘 알고 있지요. 뭘 잘 알고 그럼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육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역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부자들의 아니요, 자녀들은 학력이 여러 높아지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요. 교육 격차 때문에 학력이 좋아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것도 컨닝을 해야 되는 거군요. 다양한 도대체 원인에 의해서 소신이라는 걸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동문서답뿐만 아니라 오답 행진도 있었습니다. 초중고 법정 수업 일수 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몰라. AI 교과서 법적 지위 교육자료로 논의 중. 정답은 이미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틀려. 유보통합 주관 주체 교육청 틀려. 교육부였습니다. 야, 오죽하면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질타했겠습니까? 예? 후보자님도 그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폭 빠져 계셔서 그런지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그 AIDT에 대해서 교육 자료냐 교과서냐라는 질문했는데 왜 그거 하나 답을 못 하십니까? 교육 자료로 지금 논의 중인 걸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게 아니라 저희 교육위 안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1년 동안 교육 분야 안에서는 엄청난 공방이 있었던 분야예요.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툭 하고 질문만 나와도 술술술술 후보자님의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교육부 공무원들이 왜 동문서답하라라는 쪽지를 줬냐, 부적절하다라는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교육부 공무원들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동문서답하라고 왜 쪽지를 줬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저기 조금 전에 질문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하다. 그 근거는 이러이러하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 근거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인데 그런데 필요하냐라고 물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답이 되겠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이진숙 후보자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게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 커리어를 보면요.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 되신 지가 89년부터니까 36년이에요. 우리가 일제한테 강점당한 게 36년 아니겠습니까? 그 똑같은 기간 동안 대학 교수를 국립대에서 하셨던 분이고
심지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국립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나 모든 그 면에 있어서는 거의 뭐 탑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왜 저렇게 대답을 하지? 조금 전에 박정우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무적 감각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데 이게 진짜 정무적 감각만 부족한 건가? 아니면은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자질까지 부족한 건가? 아니면은 저렇게 노련한 그 교육부 공무원들이 그 총장님 저희 후보자님 이런 경우에는 동문서답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확 꽂혀가지고 무조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거기에 동문서답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시는 건가? 저는 굉장히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 되면은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그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이진숙은 국민들 마음속에 지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한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양태종 변호사님. 우선 뭐 이제 그런 교육부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뭐 동문서답을 해라든가 무슨 뭐 잘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는 거는 사실 저거는 이제 저 청문회 인사청문회 자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그 인사위원들이 물어보고 답을 듣는 자리인데 저런 식의 이제 컨닝을 하는 거는 저건 굉장히 그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고 또 저거를 만약 후보자가 따랐다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지금 인사청문회 내용이 이제 뭐 논문 표절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거 외에 무슨 뭐 다른 뭐 학회에서의 무슨 뭐 약간 갑질 논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집중하다가 조금 준비가 소홀한 점은 있을 수는 있어도 과연 근데 저 정도 하루 만에 저런 걸로 뭐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뭐 자질이 전혀 없다 아니면 뭐 결격 사유다라고 좀 따지기엔 좀 부족한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하루에 보여주는 것보다는 저 후보자의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36년간의 이제 교수로서 또 이제 최초의 여성 국립대 총장으로서 보여줬던 그 본인의 인생이라든가 경력 그런 면도 조금 더 평가하고 조명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 의원님. 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가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 문제고 또 지방에 대한 불균형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해결하기 위한 문제잖아요. 교육 격차죠. 그래서 아마도 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선택의 이유는 10개의 국립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금 서울 집중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혁 과제를 가지고 아마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지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만 오래 있다 보니까 또 하이엔드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중고에 대한 것들은 좀 공부를 좀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한편 그때 모든 걸 다 잘해야지 또 장관이 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꼭 이 시대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한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가 이렇게 지명된 거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희정 장관님. 일단 그 장관 후보로 내정이 되면 본인 개인에 관련된 거는 본인이 준비를 하지만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교육부의 전 과장급 이상 국장, 실국장들이 와서 분야별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업무 보고를 딱딱딱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회부총리를 겸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부 안에는 사회정책관도 같이 있거든요. 다 업무 보고를 1회독을 끝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잘 아는 분야와 아닌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하고 해서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쪽지가 정중하게 건네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즉답 X. 동문서답 동그라미 뭐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 대답하지 말 것 뭐 대답 X 이런 식으로 해서 정중하게 뭐뭐 하십시오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예, 잘 안다고 얘기할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급하게 막 갈겨서 쓴 그 포스트잇이 간 거고요. 근데 그 내용조차도 숙지를 못해서 본인 앞에 붙여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즉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업무 보고를 하는 와중에도 우리 후보가 너무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걸 몰라서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와 업무 보고를 할 때도 저 사람은 거의 아는 게 없어 맹탕이었기 때문에 이 대답해봐야 국민들에게 뽀록난다라고 생각해서 간 쪽지 중에 어느 쪽지 같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저 쪽지에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도 자신들의 수장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바보 취급한 거죠. 저거 그러잖아요. 만약에 제가 저렇게 있는데 저 쪽지 누가 가지고 오면 너무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해도 윤수지 그거를 걸어놓고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준 그 공무원들도 문제지만 그거를 붙여놓고 있는 그 후보도 이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교육부를 맡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업무상으로는 보고에 대한 인지도 안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사회부총리로서 이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를 통할하는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사회부처에 대해서 엇박자 나지 않도록 조정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의 방과 후 교육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 이런 거를 조정한다라든지. 그런데 저렇게 해서 만약에 교육부 장관으로 왔다고 합시다. 다른 부처에 령이 서겠습니까? 업무가 안 될 거라는 거는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빨리 그만두는 게 다른 제자들에게도 덜 부끄럽게 하는 장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정호 의원님과 김희정 의원님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핫피플 3인방과 관련된 뉴스 저희들이 선정을 해봤습니다. 한 명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입니다. 비대위 회의에 참석했는데 아주 논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혁신안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다구리? 의회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점에 대해서 오늘 제 페북 됐어요? 네. 그거랑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는 그렇게 실명까지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에 지금 책임지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 눈에 너무나 답답한 것이고, 아름답게 책임지는 국민들의 모습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어학원 원장님 출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몰매를 뜻하는 저 표현, 이거 어떤 뜻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한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다. 공격도 조금 평등하지 않고 뭐 이런 것처럼 좀 약간 은어성이 있는데요. 어원은 일본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표준 대사전에도 올라와 있는 그런 표준 용어입니다. 대사전에 저 말이 올라와 있군요. 있습니다. 예, 다구리. 저도 어감상 이거 일본어 아니야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표준 한국어 표준 대사전에 올라와 있고, 역시 어학원 원장님 출신. 예, 몰매 이외에도 비밀을 노출하다 뭐 여러 뜻이 있더라고 그 안에서. 예.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의 저 한 단어 정말 적절하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예,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윤희숙 위원장의 변화에 대해서, 혁신에 대해서 좀 거부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 이런데요. 뭐 처음에는 이렇게 변화를 하고 개혁을 하려면 누구든지 다 저항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아예 애써 모른 척한대요. 뭐 이거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지나다 보면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 단계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여러 번의 좀 개혁이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후에 총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 대패하고 나면 그때 뭘 버스 타는데 막 쫓아와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자체에서의 노력하는 것들을 중진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뭐 특정하게 지정해서 누구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닐지라도 일단 국민의힘이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고 국민의힘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국민들이 다시 신뢰를 줄 거다, 이런 생각에 윤희숙 위원장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명을 콕 집어서 이제 거취를 밝혀라라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했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다구리가 일본 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박정우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써도 될 것 같아서 다구리란 말을 갖다 쓰겠습니다. 다구리란 말, 다구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좀 조금만 써주세요. 네네. 어감이 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학교에서 뭐 옛날에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제가 재밌게 봤는데
일진들 아니겠습니까? 집단 린치를 하는 사람들은 일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의힘의 다른 사람도 아닌 혁신위원장이 저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마치 고등학교에 있는 일진들처럼 지금 국민의힘에는 일진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처참하게 패하고 지금 야당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그 권력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린치가 하고 이런 모습을 갖다가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참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특히 국민의힘에서 일진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국민들에 의해서 린치를 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까지 듭니다. 한 가지 논란은 계파별로 또 약간 입장이 다른데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입당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 부정선거 음모론 윤 어게인 아이콘 입당시키는 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라며 강하게 비판했고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극단적 정치 세력은 같이 갈 수 없다. 전한길 즉각 출당해야 된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비대위에서 그 부분이 논의되진 않았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일부의 극단적인 주장과 강하게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이라는 것이 생각이 일부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의 입당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당 내에서 지금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한국사 스타 강사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이제 탄핵 시즌에서는 굉장히 부정선거론과 연관지어서 좀 일부 극우적인, 좀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어서 많은 실망을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분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또 이제 실제 본인 방송에서는 자신을 품어야지만 당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으로 국민의힘 자체를 좀 반으로 분열시키고, 또 이제 국민들까지도 약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저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확실한 거리를 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 변호사님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피플 만나보시죠.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모두 벗어났습니다. 대법에서도 1, 2, 3심 모두가 다 19개 범죄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국정농단 때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했으니 9년이 넘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하면 9년이에요. 근 10년 모두 1, 2, 3심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 판단 보시죠.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서 회계사와 전문가와 합의했다. 삼성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1, 2, 3심 모두 판단했고요. 제일모직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대해서도 이 회장의 승계 목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합병을 위해서 제일모직 주가를 조작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비정상 거래 관찰이 없었다라며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이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른바 무리한 항소가 있었다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삼성의 회장이 발목 잡혔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적 항소를 검찰이 계속해왔다는 건데, 국정농단 재판 83차례 출석, 부당합병 재판 102차례 글로벌 기업의 수장이 참석하느라 그 사이 삼성은 10년의 기간을 잃어버렸다라는 재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 변호사 출신의 정혁진 변호사님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삼성 변호사셨죠? 네, 삼성에서 변호사 했었죠. 그때는 이재용 회장이 상무였어요. 제가 변호사할 때는. 그때는 이 회장이 상무밖에 안 됐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희 전 회장님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결국은 삼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회사는 삼성물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할 때 그때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2020년 9월에 기소가 됐던 건데, 그런데 그 당시에 기소되기 전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대 3으로 전문가들이 이거는 무리가 있다, 이거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이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은 고도의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너무 명백하지 않으면 범죄로 몰고 가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쳤고 그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다 존중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2020년 9월에 그 당시 중앙지검에서 이거를 기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거쳐가지고 작년 2월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했고 올 2월에 또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까지 한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심은 그렇다고 치고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왔으면 그때는 상고심 하나만한 거 아니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래도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검찰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앵커가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핸드폰 출하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애플한테 내줬어요. 언제 내줬느냐? 작년에 내줬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D램 그 시장에 있어서 매출의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진짜 10몇 년 동안 계속 1등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자리도 삼성전자가 넘겨줬습니다. 어디한테 넘겨줬느냐? SK 하이닉스가 지금 세계 1등 D램 회사가 됐습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됐느냐? 올 전반기에, 올 그 1, 4분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검찰이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의원님. 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프레임에 따라서 진행된 대표적인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19개 혐의에 따라서 수사를 했지만 1심, 2심, 3심까지 다 무죄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만큼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사업 등 앞으로 우리나라 먹거리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되고요. 비록 무죄로 벗어났지만 기업의 책임과 그리고 국민에 대한 그런 그 사랑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박 의원님. 네,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 수사를 착수한 2018년도에 착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우리 3차장 그리고 또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그때 당시에 특별 사부로 해서 부장으로 해서 이 수사를 했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무리다 이거는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끌고 간 거는 그 윤석열 사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 정부에 의해서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뜨거운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카콜라의 재료를 바꿔버렸습니다. 대단하네요. SNS 글인데 미국 내 코카콜라에 사탕수수 재료를 쓰기로 합의했다. 이건 매우 좋은 결정이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마가에 이어 마하를 띄우고 있는데요. Make America Great Again에 이어서 Make America Healthy Again,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코카콜라에 사탕수수 설탕으로 바꾸고 햄버거에 식용색소를 빼고 음료에 인공색소를 빼고 케찹에 식품색소를 빼고 초콜릿에 합성색소를 뺀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연달아 조치 미국 국민들에게 일단은 환영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핫피플 3인방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400mm 육박하는 많은 비가 내린 광주, 전남 지역에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물은 어느 정도 빠졌지만 현장은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 지금 생방송에 연결하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온종일 내리던 비는 현재 그친 상태입니다. 범람 위기였던 광주천은 산책로가 드러날 정도로 수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엔 426.4mm의
강수량을 기록했는데요. 1989년 7월 25일 기록한 335.6mm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7월 1 강수량 급각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엄청난 폭우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남구 백운광장과 북구 신안교 일대에서는 한때 성인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상가가 침수되고 차량 수십여 대가 고립됐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들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물이 빠졌지만 침수된 차량들이 도로에 남아있어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어젯밤 10시 18분쯤엔 신안교 인근에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오후 5시쯤엔 광주 지하철 승무역 대합실이 침수되면서 지하철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지만 물이 빠지면서 현재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홍수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장목교 등 영산강 주요 지점엔 현재 홍수경보가 발령되면서 인근 주민 305명이 학교, 강당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하천 주변 도로와 지하차도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비는 현재 소강 상태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게는 3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력 사건의 단서를 강력한 남자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력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력 사건 단서부터 보시죠. 자, 건장한 남성들 온몸에 문심이 있는데요. 이 남성들의 정체는 뭘까요? 관련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은색 승용차에서 가방을 든 사람이 내리자 젊은 남성이 달려와 90도로 인사합니다. 형님 오십니까? 심지어 신발까지 벗었는데요. 늦은 밤 쌓아놓은 생수통 더미 앞에서 뭔가 열심히 연습하기도 합니다. 한 손에 든 건 바로 흉기. 흉기로 찌르는 자세를 시범 보이고는 연신 따라하는데요. 이 남성들 조폭 진성파의 조직원들입니다. 이 진성파의 조직원이 대규모 검거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자, 학교 짱을 꼬드겼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니 반장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전국 조직들이 여러 어떤 조직원들을 새로 신입으로 모집하는 데 있어서 신규 채용이에요? 예, 채용인데 리크루트가 되는 거죠. 리크루트.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소위 주먹을 쓴다고 하는 근데 그 주먹을 쓴다는 게 전통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운동을 했던 운동을 했는데 프로 선수가 안 된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일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갖고 저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합숙시키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저기 뒤에 물통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흉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저기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형태가 되고 서울 도시 근교 같은데 뭐가 있냐면 합숙소가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으면 돼지 숙소라고 하는데 보통. 돼지라는 거는 소위 이제 칼바지의 그 하층 조직원을 얘기를 합니다. 전통 조직은 수계, 행동대장, 뭐 밑에 있는 칼바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렇군요. 예, 보통 한 30명에서 한 60명이 하나의 조직이고 이게 서너 개가 합쳐져 전국 조직이 되는데 지금은 39에서 정도 했으니까 작은 조직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전국 조직은 이미 2000년대이면 다 검거가 됐는데 그동안 이제 일종의 점조직 형태로 꾸려져 왔나 봅니다. MG 조폭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이 잘 안 나거든요. 수익이 위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새롭게 신흥 조폭이 형성됐고 그거를 서울청 광수대에서 적발해서 진성파로 검거한 겁니다. 서울 광수대 그럼 서울 조폭이네요? 뭐 같은 언저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도와 서울 중간에 금천구 사이가 그런 어떤 공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일종의 기동 타격제 같은 걸로 대기하면서 세력 싸움이 있으면 바로 투입되는 5분 대기조 형태가 그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고 주로 이제 저런 공간에서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 대기하는 것은 일종의 뭐 보여주기라고 할까요? 저게 공개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돼갖고 매우 저들한테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점조직으로 운영하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동원이 되는데 저 조직은 이제 좀 공개가 돼서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범죄 프로파일링 하셨으니까 지금 보면 조폭들이 꼭 몸에 문신을 하고 있잖아요. 문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약간 범죄 심리학적으로? 일체감. 그리고 유니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맞습니다. 그런 거고 유니폼을 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런 어떤 문신이라든가 특정한 것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갱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 다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의 뉴욕 경찰이나 LA 경찰은 다 수집해 갖고요. 다 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것이 일종의 자기들의 흔히 말하는 소속 의식 같은 것을 지어지고 저것의 일종의 자긍심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겁니다. 20여 개의 행동 강령도 있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선배가 보이면 달려와서 90도 인사. 단아까 문장마다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선배와 동석 씨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 하고 인사한다. 선배 모시고 운전할 때 좌회전 우회전 시 좌회전 하겠습니다 형님. 우회전 하겠습니다 형님. 급정차 하겠습니다 형님. 비상 깜빡이 켰습니다 형님. 맞을 때는 감세 맞겠습니다 형님 이라고 말한다. 형님 이게 뭡니까? 제 형님은 아니고요. 말하자면은 일종의 이제 통제입니다. 통제다. 왜냐하면 기존의 MZ 조폭들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수익을 자기들이 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익이 위로 올려가려고 하면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런 강령을 강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제 옛날 방식 아닙니까? 사실 옛날 방식인데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가지고 작은 점조직들이 그냥 자기들이 가져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조직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저렇게 하면 사실은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경찰은 당연히 검거하는 거죠. 그렇군요. 반드시 조폭은 검거된다. 검거되고 절대 조폭에 유혹이 있어도 가입하면 안 됩니다. 네. 강력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반장님이 계시니까 더 전문성이 있는 논평입니다. 두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는 저희 채널에가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박사방에 이어 이번엔 박제방.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충격적입니다. A 여성 박제방 1,300명. 신체의 여러 부위들, 연락처, 나이, 학교, 계좌번호, 집 주소,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서로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B양 박제방에서는요. 집 주소와 학교, 부모 사진, 부모 연락처, 가입자는 6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제보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타고 넘어가다 보니까 막 그런 방이 있었던 거죠. 미성년자 나체 사진이라든지 집 주소, 핸드폰 번호, 뭐 이름 이런 것들을 박제해놓고 사람들을 모으고 머리가 좀 띵했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돈벌이로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박제방 운영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박제당한 인물 120명, 안 한 애들도 많다. 사진으로만 300장 이상, 돈 주면 박제 내려준다. 한 건에 10만 원, 한 달에 40만 원. 아니, 배 반장이, 아니 이런 이 여성에 대한 사생활, 은밀한 사진 이런 것들을 박제해서 이른바 공유하고 돈 내고 보고 돈 받고 내려주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성착취물이고 이것은 이제 돈이 된다고 보는 거죠. 과거에 조주빈 박사방, 그 목사방이 김노관, 그다음에 그게 파생된 게 지금 여기 박제방 형태인데 네이밍이 중요합니다. 저들은 저 네이밍에서 굉장히 큰 어떤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저 피해자들이 지어달라고 하면은 그 돈을 받고 지어주는, 그리고 저것에 짜릿한 통제감을 갖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범죄 심리적으로 높은 통제감을 이게 계단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저런 것이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미성년 여성도 많다는데 이 여성들은 어떻게 이 개인 정보를 저렇게 박제당한 겁니까? 협박을 받은 겁니까? 보통 이제 많이 되는 거는 어떤 남자친구는 아니면 스토커가 있습니다. 그 스토커가 접근을 해갖고 뭔가 하는데 그 싫다고 가잖아요. 그럼 그걸 일종의 리벤지 포르노처럼 복수 같은 형태로 저쪽에 넘기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뭐 해킹하거나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성들이 박제가 되는 겁니다. 저런 경우가 수백 명이 넘죠. 그러니까 그게 연락처라든가 집 주소 되면은 최악인 건 어떤 문제냐면 집까지 쫓아가서 성범죄를 하라는 식으로 사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워야 되는데 사실은 저 텔레그램 방이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걸 이제 박제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범죄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프로파일링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통제감이죠. 통제감. 예.
뒤에서 내가 모든 걸 이렇게 조종한다. 자기가 저들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제감이 가장 큰 거고요. 거기에다가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 많이 나는 것은 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이 난다고 해서 범죄입니다. 뭐 굉장히 위험한 범죄기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저 박재범 운영자들이 자기들끼리 이걸 복사해 갖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추적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텔레그램에서 주로 이런 방이 이용되잖아요. 경찰이 수사하기 좀 힘듭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 텔레그램의 CEO가 협조를 하면서 95% 이상 그 협조가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디스코드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게 뭐 계속 점핑을 하기 때문에 하나 쫓아가면 다른 쪽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경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추적하고 있고 저것도 상당히 많이 추적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서 빠르게 지우고 빨리빨리 대처하면 됩니다. 저 피해 여성들은 심적인 고통과 협박감, 압박감이 대단하거든요. 그럴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루라도 1초라도 빨리 하는 것. 그리고 빨리빨리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라든가 경찰에서는 그걸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또 도움이 되는 말씀까지 주고 계세요. 세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 보시죠. 식당 격분의 최후? 자, 어떤 사건일까요? 관련 영상이 입수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6월 28일 서울의 한 음식점. 손님이 자리에 앉다가 뒷자리에 앉은 남성과 시비가 붙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말리기도 하는데요. 화를 이기지 못했는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몸에 뿌리고요. 상대방에게도 뿌립니다. 다름 아닌 라이터 휘발유였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사이 이 남성 라이터를 구매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요.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습관. 단 다행히 경찰이 도착해서 라이터를 뺏고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특수협박 폭행 혐의가 지금 적용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뭡니까? 별거 아닌 걸로 지금 싸운 거거든요. 아무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뭘 쳤다고 하지만 자기 망상이죠. 네. 뒷사람은 그 사람은 실수입니다. 근데 실수인데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좀 위험한 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다 비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한 번에 공격 못하니까 스스로를 불질러가고 이런 심리가 되는데 경찰이 사실 난감한 게는 이 뿌린 상태에서 그거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많이 다칩니다. 경찰도 다칠 수 있군요. 그래서 보통 저렇게 하면 경찰들이 접근할 때 자기 몸에 물을 뿌리고 이렇게 그 라이터를 뺏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이 경찰분 같은 경우로 손만 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화가 나신다고 해서 함부로 그 라이터 같은 거 꺼내시면 안 됩니다. 저 상태는 자기의 분노를 봐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리가. 그렇군요. 심리가. 일종의 관종 같은 건데 그렇다고 해도 많은 사람 다치게 할 수 있죠. 네, 저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도 지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리 사과를 하십시오.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 하더라도 뭐라고 화를 낼 것 같으면 미리 사과를 하시고. 그럼 저런 사람들이 또 화는 안 냅니까? 사과하면? 그리고 사과하실 때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서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제스처를 섞인 사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만 하면은 장난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을 내고 저는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방식이 최고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크면 클수록 사과를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어떤 배 반장님의 어떤 전문성이 유독 돋보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직구 강력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덜아방 시작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